지중해에 사시는 분들은 뭐 올리브 오일에 파스타 뭐 이렇게 먹는다면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훌륭한 기름 대표적인 게 들기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참기름하고 들기름이요. 참기름은 다른 씨앗기름과 같이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이중결합이 3개 있는 한 분자 내에 리놀렌산이 65% 정도 되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인 이 리놀렌산은 염증 작용을 줄여주고 항염증 작용이 있고요. 혈압을 또 낮춰주기도 하고 또 혈전 떡지지 않게,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에 좋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염증이 줄여준다는 건 비만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비만을 유발하는 그 가장 큰 게 이제 만성염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이제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그 맛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에 뭐 감바스라든지 뭐 이런 거나 오일 파스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들기름 막국수 있잖아요. 그 풍미를 좋아하시면 전 들기름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참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봉! 들기름이 몸값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예전에는 뭐 참기름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면 영양학적으로 들기름이 더 좋아서 한 숟가락씩 아침마다 퍼먹고 나오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의 총량은 하루에 보통 한 큰술이 15ml거든요.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한 숟가락 퍼먹었다. 아침에.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음식에서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들기름이 들깨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 또 들깨가루를 많이 순댓국집이니 추어탕이니 덜어서 드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비린내 또는 누린내가 나는 순댓국 이런 거에는 들깨가루를 갈아서 넣으면 그런 잡내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 또 들깨를 갈아서 넣으면 겉껍질에 이렇게 식이섬유들이 같이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도 되시는데 다만 이게 산패하지 않은 가루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겠죠. 들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자 내에 이중결합이 3개씩이나 있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이런 다가불포화지방산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장하는 동안 산패가 너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우리 이렇게 통후추를 식탁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들깨도요? 통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갈아서 이렇게 넣게. 그러면은 훨씬 그 산패 신선하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냉동고에 얼마나 있어야 산패가 어떻게 되는 거고 아니면 마트에서 살 때 이게 유통기한을 보고 사야 되는 건지요? 마트에서 갈아 놓은 거를 사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산패라는 거는 유통 얼마나 보존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밀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 포장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럼 들깨 자체가 있는 거는 뭐 들깨는 겉껍질이 이렇게 딱 보호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갈면 들깨 껍데기까지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겉에 벌써 이미 산패된 거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아니 겉에는 그 식이섬유지 그 기름이 묻어있지 않죠. 그래요? 그럼 즉석해서 먹는 게 제일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들깨가루를 사세요? 통들깨를 사서 내가 방앗간에 가서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그러면 유통 과정을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리놀렌산이랑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높은 그런 유지종자 같은 거나 기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놓아서 쟁여두시면 안 돼요. 최소 단위의 작은 사이즈로 사야지 막 대병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요. 추석 때 엄청 들기름을 하면 그 냉장고에 막 쟁여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들기름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 버리기는 아깝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빛이 들어요. 빛이 한번 쏘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자동산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안 쏘일 수 있도록 짙은 색깔의 병에 들어 있어야지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포일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병을 감싸 주시면 좋겠고
하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 있다가 꺼냈을 때 실온이 된 다음에 병을 따시는 게 좋아요. 아하. 안 그러면 그 온도 차이로 수분이 휙 들어가게 되면 또 이 물이 섞이면서 가수,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100% 중성지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기름은 원래 냉장 보관인데 그걸 실온에 맞게 한 다음에 아니, 또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나요? 내가 덜어서 쓸 만큼 해놓은 다음에. 하고 매번 냉장고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참기름이 있잖아요. 참기름의 참자는 진짜 기름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그 유가 튀기는 것도 참기름으로 했어요. 그거밖에 기름이 없으니까 진짜 기름인 거죠, 그게. 근데 참기름에는 세사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성이 돼요. 세사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볶아서 이렇게 놔두면 세사몰이 되거든요. 이게 항산화제예요. 천연 항산화제. 그래서 요 성분이 들어있는 참기름을 한 8대2 들기름하고 갓짠 참기름하고 8대2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보관해 놓고 쓰시면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자, 그럼 8대2로 섞은 거는 냉장 보관해야 되나요? 실온 보관이 가능한가요? 냉장 그래도 보관하는 게 좋죠. 그럼 참기름 좀 굽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까 실온에다 좀 내놓고 놓고. 따시라고 그랬죠. 네. 너무 차면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좋다.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볶아야 하는 미역 같은 거는 저는 참기름을 볶다가 나중에 들기름을 좀 섞든가 하는데 들기름을 처음부터 좀 볶아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래도 되는 걸까요? 볶는 온도가 네. 들기름의 발연점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미역 같은 거, 70% 정도 수분이 들어있는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살짝 볶는 거는 불을 너무 세게 해놓고 쓰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럼 들기름의 발연점은 몇 도입니까?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높죠? 160도, 70도 될걸요? 그래서 들기름으로 달걀 프라이 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맛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달걀 프라이 할 때도 저는 기름으로 프라이 할 때는 달걀이군, 두부군 붙이실 때 저온조리를, 우리가 요즘에 인덕션 같은 거 쓰시잖아요. 하이라이트나 가스불도 중간 불에다가 강불로 하시지 말고. 사실 달걀 프라이 할 때 우리 어느 셰프님은 같이 바삭바삭하게 브라운 색깔이 됐어야지 달걀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맛있습니다. 아까 IR 반응이 일어나서 맛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온에서 프라이하고. 근데 이제 들기름도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처럼 그 풍미가 가열을 하면 휴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름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기름 들기름이 뭐 교수님처럼 내가 들깨를 사서 내가 방앗간을 가면 참 좋은데 바쁘신 분들은 마트나 그쵸.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소량씩 이렇게 소분해 놓는다. 그리고 소분해 놔도 냉장고 속에서도 산패가 일어나거든요. 또 냉동을 해놓으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또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을 사셔서 쓰시는 게 좋겠다. 적어도 내 냉장고 그 냉동고실에 들깨가루가 얼마 동안 있었으면 버려라. 어떤 경로를 거친 들깨가루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 보관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3달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이나 냉장 보관할 때 라벨 붙여서 언제 들어갔다는 거 그거 쓰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3년 된 들깨가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했어. 기름이 많이 프라이팬에 있어. 그거 안 버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까우니까 또 한 번 해. 점점 끈적끈적해지잖아요. 한 번 가열된 기름들은 자동 산화가 일어나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냥 기름으로 튀겼는데도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나요? 그럼요. 가열하는 동안에 산화가 일어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요. 제가 튀김을 집에서 할 때는 아깝지만 이제 재활용통에 버리는데 식당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재가열하는지 산패가 어느 정도 나쁜 건지 솔직히 기름이 보면
노랗고 깨끗해 보이거든요. 네네. 나도 이걸 뒀다가 다시 탕수육 한 번 더 튀길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가열을 했었으면 당연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식용유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이 양이 많잖아요. 포화지방산에 비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열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열산화가 일어날 때 가장 문제점은 우리 기름이 처음에 할 때는 점도가 별로 없잖아요. 콸콸콸콸 쏟아지고 아주 색도 무색무취해 깨끗하잖아요. 근데 튀기고 나면 어때요? 점점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합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중합체들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튀김 재료에서 떨어진 찌꺼기 이런 것들이 타면서 벤조알파파이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벤조알파파이른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말한 이제 1급 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가열한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달걀 프라이를 했어. 기름이 많이 프라이팬에 있어. 그거 안 버리고 우리 어머님들 아까우니까 그냥 뚜껑 덮어놓으시고 저녁 때 또 한 번 전 부치거나 뭐 볶을 때 또 쓰시고 또 쫙 잘라놨다가 접시에 담았다가 또 써. 그러면 완전히 공기 중에 밀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열된 기름들은 자동 산화가 일어나요. 빛을 한번 쏘였다, 가열을 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산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놔두셨다가 쓰려고 그러면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고 기름도 재가열해서 집에서나 소규모 식당에서 쓰시면 한 번 정도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대신에 깨끗하게 걸러서 밀폐했다가 빛에 쪼이지 않게 밀봉해서 냉장 서늘하게 보관했다가 정말 그냥 버리겠습니다. 쓰시면 돼. 한 번 정도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다들 걱정하세요. 우리가 치킨 공화국이 됐잖아요. 네. 치킨을 저렇게 먹는데 저 치킨 쓴 기름들 다 정말 버리는 거야? 재사용할 것 같은데? 2022년도에 한 소비자 단체에서 다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산가 묻지 않았어요. 재사용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튀김이 요리가 안 좋은 게 뭐죠? 저는 쇼트닝이 너무 싫어요. 쇼트닝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뭐 저기 빵에도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고요. 우리 바삭바삭하게 옛날에는 하고. 튀김 파는 그렇죠. 것에 김말이 이러면 쇼트닝 통 스텐통 양철통. 같은 그게 보였는데요. 그게 식물성 팜유니 뭐니 딱 보면 저는 빵 안 사 먹어요. 식물성 기름으로 수소화 과정을 거쳐서 경화를 시켜서 하얀 고체 덩어리로 만드는 게 쇼트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삭바삭하게 하고 맛을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장점은 있으나 포화지방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포화지방산이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만든다고요? 콜레스테롤로 합성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들이 트랜스지방산으로 바뀌어요. 트랜스지방산 들어보셨죠? 트랜스지방산은 포화지방보다도 더 심혈관계 질환에 더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막아놨잖아요. 그 기준치 이하로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에 들어있는 영양 정보에서는 그거 100g에 그 기준치 이하면은 0이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저기서 그런 가공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과자, 빵, 뭐 튀김. 그냥 기름으로 튀겼는데도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되나요? 네. 왜요? 가열하는 동안에 그 산화가 일어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에 안 좋겠죠. 고급 일식집에서는 왜 아직도 튀김을 주시나요? 저는 어린 애들은 튀김도 먹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을 먹었는데 다들 안 먹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조각도 어쩌다가 사실은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탈을 할 수도 있죠. 어쩌다가.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자주 노출이 되면 애들은 그 맛에 중독이 돼버려요. 미각이. 그래서 그 맛을 못 끊죠. 어른들은 조절이 가능하세요. 어느 정도. 내가 질병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먹어야 돼. 이러는데 그런 게 문제이니까 일식집에 가서 진짜 깨끗한 기름에 잘 튀긴 한 조각 드셔도 됩니다. 한데 그거를
매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름도 지방의 양을 45에서 50g 이상 매일매일 먹는다? 그거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습관 하면 제가 또 삼겹살을요 완전히 그 하얀 걸 다 녹여서 바삭바삭하게 고기처럼 먹거든요. 그 과자처럼. 네네. 이것이 지금 마이야르 반응입니까? 아, 네네. 그게 얼마나 나쁜 건가요? 마이야르 반응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스테이크를 구웠다든지 또 이렇게 했을 때 향이 좋죠. 풍미는 좋아지지만 마이야르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200도 정도 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요. 200도씨 이상 올라가면 또 이제 한 120도 이상 150도 정도 넘어가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 요새 그거를 당독소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어쩌다 한번 드실 수 있다. 이 세상에 제로 리스크에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물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은 드실 수 있지만 그게 자주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족 회식할 때 가족들의 행복 충전을 위해서 그럴 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요즘에 젊은 분들은 캠핑을 그렇게 가셔요. 맞아요. 다 가서 먹는 거는 다 굽는 바베큐야. 바베큐야. 그릴이야. 예,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숯이야. 직화에 굽는 거는 네. 온도가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나고 벤조알파 파이렌이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바비큐를 지글지글 해서 드시는 거는 어쩌다 한 번, 생각해봐라. 네. 한 달에 한 번. 일본 사람처럼 물에 삶아 먹어라.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쪄 먹어라. 오키나와 사람들이 사실은 장수하는 이유. 돼지고기를 엄청 먹습니다. 그 삼겹살을. 근데 장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삶아가지고 기름은 싹 걷어내고 간장에 졸여서 오양장육처럼 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어도. 네, 물에 빠진 고기는 맛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는 저온조리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튀김도 저온에다가 할 수 있어요. 에어프라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프라이어는 겉에는 오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오븐처럼 겉에 닿는 온도는 높지만 속안까지 침투하는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에어프라이어가 겉이 타게 하는 조리 이런 것들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래 하더라도 저온에서 120도 넘어가면서부터 마이야르 반응이 이제 활성화되고 150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또 200도 정도 되면 트랜스 지방, 250도에서 300도 되면 벤조알파 파이렌 이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건 고기에만 생기나요? 아니면 고구마처럼 겉은 타가지고 속이 익으려면 근데 겉은 좀 타거든요. 예. 그 겉에 탄 거는 버리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이야르도 고구마도 생기나요? 그럼요. 마이야르는 고구마에서 더 잘 생기죠. 오. 커피빈 뭐 이런 것도 로스팅하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겉을 버리면 속은 괜찮은가요? 예. 다행입니다. 먹을 게 있어서.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일단 기름은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튀김처럼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조리법은 가끔가다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또 요즘에는 저온으로도 뚜껑 닫고 튀김을 바삭하게 할 수 있는 조리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리 방법들도 우리가 좀 더 배워서 저온 조리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우유가 동물성 식품이고 또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도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리고 또 우유를 키울 때 예전에는 항생제도 많이 썼었고 그렇죠. 또 동물성 의약품 중에 이런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의 언밸런스,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K밀크는 그런 항생제, 무항생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호르몬 약제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 성장기 어린이들은 하루에 2잔, 또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1잔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전히 그런 설왕설래들이 있는 거죠. 네네. 교수님은 하루에 몇 잔 어떤 우유를 드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까 오영실 아나운서님도 저지방 우유 먹어야 되나? 맞습니다. 어렸을 때 영아기에는 전집 우유를 먹어야 돼. 지방이 있는 전집. 네. 어린이들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우유에 있는 지방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몸에서 다 합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콜레스테롤도 필요하지 않고, 이러니까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낫죠. 우유는 누가 언제 먹으면 가장 좋은 걸까요? 저는 어릴 때 오빠만 우유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네. 엄마한테 내 키가 160이 안 되는 건 내가 우유를 그때 맞습니다. 오빠만 먹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가슴이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라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네. 그러면 성장기에 꼭 먹여야 할 나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유를 먹는 게 필요한가, 거기에 좀 듣고 싶어요. 네. 성장기 때 그렇게 완전식품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물론 아까 키 말씀을 하셨는데, 키라고는 하는 거는 부모님께 받은 유전자의 그 레벨 내에서 발현을 하는 건데요. 성장판이 성장기 때는 열려 있잖아요. 이때 근데 아무리 유전자가 어느 정도에 되는데 그걸 최대한 발현시키면 키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작은데도 아주 큰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성장판이 열려 있는 그 성장기 시기에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몇 잔을 2잔 얘기하신 건가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성장기에는 하루 2잔을 먹어라. 또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우유를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수분을 섭취해도 되는 걸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논문이 나온 걸 보니까 물을 대신에 우유를 먹어도 무방하다? 네, 더 좋다. 왜냐하면 우유 속에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들이 들어있잖아요. 저희 아나운서 중에 키가 큰 정은아 아나운서는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리터씩을 먹었대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돌 같은 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회나 어떤 뭐 칼슘 덩어리들이 남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칼슘 인산 뭐 이런 것들이 인산이랑 한다든지 옥살산, 수산이랑 결합을 하면 신장에서 돌을 만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결석에 대한 식사요법에서는 칼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용성 염을 만드는 수산이나 인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 마시는 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는 거를 결석이 아주 잘 생기는 체질이면 일부러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자, 우유 좋은 거 안다. 나도 마시고 싶지만 나는 소화가 그렇게 안 되는 유당 불내증이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낙농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대지, 네. 목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낙농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들어올 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농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우유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에만 들어있는 락토즈라고 하는 유당이 있어요. 그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으로 돼서 단당류로 돼서 흡수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효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먹게 되고, 옛날에는 정말 부잣집이어야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먹으니까 락타제가 필요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우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락타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저는 오빠만 먹였는데도 우유 먹어도 거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질마다 어떻게 다른 건지. 다를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아시아인이 그런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던 환경에 있었던 서양인에 비해서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거지,
다 못한다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이게 유당이 부글부글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서 이게 발효가 돼서요. 이게 부글부글 가스가 차죠. 네. 그러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또 설사 이게 유당이 물을 끌어들여서 설사가 나기도 하고 복통도 생기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우유에 들어간 게 맛있는 게 푸딩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뭐, 못 드시는 거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그래요. 잘 먹다가 감자 스프에 우유 조금 들어갔는데 우유 넣었냐? 뭐 하루 종일 설사가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 괜찮다가도 저렇게 체질이 변하는 건지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피자는 잘 먹으면서 왜 우유는 저러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 대부분은 소화가 됩니다. 아하. 다른 소화제들도 나오고 소화 요소들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감자 스프는 감자의 우유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락토 프리 우유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식품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아냈어요. 이게 우유의 문제가 아니고 우유의 락토스가 유당이 문제구나. 그래서 우유에서 락토스를 빼낸 거죠. 그게 락토 프리 우유예요. 그렇군요. 또 뭐 락토 프리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를 못 먹는 분들 우유 뭐 단백질. 대체 우유가 많아요 요즘. 이런 걸로 대체할 때는 어떤가요? 우유의 성분과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 오트, 아몬드. 이제 오트는 곡물이고요. 네. 아몬드는 견과류죠. 그리고 두유도 콩. 원재료를 갈아가지고 즙을 짜고 거기에 이제 물을 넣고 소금도 좀 넣어서 간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만들어요. 그냥 첨가물이 들어갔군요. 어찌됐든 소금이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밍밍하고 어허.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맞추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조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영양 정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걸 드시는 게 좋겠고요. 식물성 대체유들은 대체적으로 단백질의 함량은 떨어진다. 우유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유에 없는 영양소도 있죠. 철분이 부족하고 네. 또 비타민 C가 없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드시면 저는 참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으로 만들어져 있는 플레이크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과 우유 같이 드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고구마와 우유 그리고 그런 김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김치도 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딸기는 비타민 C가 많기로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딸기를 생딸기 갈아서 우유랑 같이 해서 드셔도 좋고. 우유는 하루 중에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차게 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게 좋은 건지 뭐 저녁에 미지근하게 먹으면 잠도 잘 온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우유에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유도 그 자기의 건강 상태, 성장기냐, 갱년기냐, 노인이냐, 뭐 이런 그 나이대에 따라서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화력에 따라서 적당히 잘 골고루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